네, 오늘은 TCP, Connection Oriented Transfer Protocol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 Transport Layer 서비스랑 그 UDP,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원칙들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러한 그 Reliable Data Transfer를 위한 프린시플들, 원칙들을 TCP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어떤 디자인 초이스로 TCP를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CP 오버뷰를 보겠습니다. 여기 RFC, Request for Comment, 인터넷 표준 문서죠. 인터넷 표준 문서인데 7932 대략 1981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7323이 2014년에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30년 넘게, 한 35년.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동안 계속 이러한 그 기능 개선과 추가를 통해서 현재의 만들어져 있는 TCP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듯이 일단 1대1 통신이죠.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TCP 커넥션을 맺겠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하나의 싱글 IP가 다른 IP에 커넥션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연결 리퀘스트를 하는 거니까 샌더가 하나 있고 리시버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점대점, 기계 한 대당 기계 한 대, IP 하나당 다른 IP 하나로 대응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1 보내면 1이 가고 0을 보내면 0이 가고, 이렇게 에러 커렉션이랑 리트랜스미션이랑 그런 기능들을 다 하죠.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바이트를 패킷을 보내면은 그만큼 그 순서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 이중 통신입니다. 그 풀 듀플렉스 데이터라고 해서 양쪽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이중 풀 듀플렉스가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은 풀 듀플렉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둘이서 얘기를 할 때 한 명이 얘기를 하면 한 명은 듣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워키토키나 무전기를 쓸 때 블라블라블라 오버 하면은 내가 할 말 다 끝났으니까 뭐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한 명이 얘기할 때는 한 명이 얘기하고, 듣다가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TCP는 연결을 통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의 그 커넥션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를 패킷으로 잘라서 보내는 거니까 작은 패킷으로 자르기도 하고 큰 패킷으로 자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그먼트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보낼 수 있는 세그먼트 사이즈가 대략 MSS라고 해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Reliable Data Transfer의 그 원칙, 프린시플, 디자인 프린시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있었죠. 체크섬 있고 액이 있고 그 응답 확인이죠. acknowledgement가. 그다음에 부정 응답 확인. 패킷이 왔다 안 왔다 하면은 넥을 보내고, 그다음에 10번까지 패킷을 받았는데 11번은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적 액으로 누적 액 10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umulative 액, 누적 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TCP 플로우 컨트롤과 컨제스션 컨트롤, 혼잡 제어를 하고 있고,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 또 나오겠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고백 N이냐 selective retransmission이냐 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 sender와 receiver는 지금 보내고 있는 데이터의 그 윈도우를 항상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보내고 있는 데이터들의 윈도우랑
받고 있는 데이터들의 윈도우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했는데 그 효율적으로 여러 개의 그 패킷을 보내고 동시에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결 그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UDP는 그냥 따로 연결을 맺을 필요 없이 그냥 보내고 던지고 뭐 받든 말든인데 TCP는 이런 그 악수하는 작업, 뭐 나랑 얘기할래요? 커넥션을 맺어서 나한테 데이터 줄래요? 이런 작업이 있고 연결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지금 보낼 준비가 완료됐다, 받을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동기화를 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연결 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연결을 맺는 작업들이 있겠죠. TCP 커넥션을 연결을 요청을 하고 연결을 accept를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는 그런 그 일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제어라는 게 있는데 flow control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각각 보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GBps로 보낼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Mbps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1GBps를 보내봐야 9900Mbps는 그냥 허공에 버려지는 거니까 사실 이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허용 가능 최대한치 이상을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서 그 데이터 송수시는 철저하게 TCP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흐름 제어를 하는데 그 수신자 중심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받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지를 받을 때 데이터를 받을 때 뭐 100Mbps 또는 10Mbps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상은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언급은 안 했는데 보통 이제 이 TCP에서 얘기하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의 크기는 대략 한 1460바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460바이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TCP 세그먼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UDP에 비해서는 뭐가 항목이 많죠. 지금 생각해보면 UDP는 데스티네이션 포트랑 소스 포트 있었고 그다음에 UDP 패킷 랭스 있었고 인터넷 책섬이 다였죠. 4개 필드가 다 있었는데 TCP 세그먼트는 보시다시피 좀 많습니다. 항목이 필드가 뭐 그렇죠. Reliable Data Transfer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추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보면은 UDP처럼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고요. 다음에 세그먼트 시퀀스 넘버가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가 있는데 이거를 패킷 넘버로 보내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내지는 이 패킷에 들어가 있는 그 첫 번째 바이트 넘버를 보내기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acknowledgement 넘버가 있고 이 응답이라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어떤 패킷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수신자 측에서 내가 100번째 바이트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0번째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그 acknowledgement를 보내는 거죠. 누적액을 보내는 거죠. 응답 확인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은 여기다가 이 액 비트예요. 이 액 비트를 셋업을 하고 내가 이제 그 acknowledgement을 보낸다. 이 패킷은 응답 패킷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A 비트를, 액 비트를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난 100번째까지 받았으니까 101번째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 다음에 보내줄 바이트의 시퀀스 넘버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째까지 받았으면 101번째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1000바이트까지 받았으면은 아니면 999바이트까지 받았으면은 1000바이트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여기에 1000 쓰고 액 비트를 셋업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죠. 예를 들어서 뭐 HTTP가 있으면 여기에 뭐 그 이 부분에 뭐 get
뭐 HTTP 1.0 이런 식으로 쭉 그 URL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겠죠. 다음에 책섬입니다. 뭐 UDP에서 그 배웠지만 인터넷 책섬 그죠. 그러니까 16비트의 그 밸류들의 그 애드한 값이 애드업한 값이 모두 더한 값이죠. 기본적으로. TCP 옵션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다음에 TCP 헤더 랭스. 그러니까 이 헤더들의 랭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헤더들의 랭스를 보내고 다음에 커넥션 연결 매니지먼트 할 때 쓰이는 그 플래그들이죠. 뭐 커넥션을 리셋하자, 커넥션을 연결하자, 싱하자, 싱크로나이제이션 하자, 그다음에 그 피니시 하자, 뭐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태그들입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플로우 컨트롤인데 그 하기 위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몇 바이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버퍼 사이즈가 지금 뭐 한 몇 킬로바이트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내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트가 이제 그 플로우 컨트롤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자에게 지금 얘가 수신자라고 얘기할 때 이 수신자는 지금 뭐 다음에 뭐 한 4KB 받을 수 있어요. 뭐 8KB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세요 하면은 송신자는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겠죠. 중요한 그 플로우 컨트롤 위한 필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컨제스천이 일어나 중간에서 뭐 컨제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위해서 뭐 컨제스션이 일어났네 뭐 그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필드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urgent하게 뭐 데이터를 보낼 때 뭐 urge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CP sequence number 그리고 ACK하고 ACK number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sequence number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내고 있는 세그먼트의 이 패킷의 데이터들 중에 first byte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그 패킷의 포함된 first byte의 넘버를 시퀀스 넘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번째 바이트를 보낸다. 100번째 바이트부터 뭐 120번째까지 바이트를 보낸다고 치면은 시퀀스 넘버를 100으로 보내는 거죠. 다음에 다음 패킷에 예를 들어서 뭐 150번째 바이트가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150, 그 다음은 200, 뭐 이렇게 되겠죠. 시퀀스 넘버는 TCP에서는 이렇게 넘버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샌더의 그 TCP 윈도우죠. 샌더의 TCP 윈도우, 송신자의 TCP 윈도우고, 다음에 보내고 지금까지 액을 받은 상황이 여기까지인 거고, 그죠? 다음에 여기는 보냈는데 액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패킷이 막 여기서부터 전송이 되고 있을 때, 요렇게 패킷들이 전송이 된다고 칠 때, 이 패킷의 first byte가 시퀀스 넘버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acknowledgement는 이제 응답이죠. 응답인데 확인 수신 응답인데 예를 들어서 이 수신자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100번째 바이트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100번째까지 받았다라는 걸 보낼 때 액 비트를 세팅을 해서 이것은 acknowledgement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101 나 지금 100까지는 받았고 101번부터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수신자 입장에서는 요까지는 받았으니까, 그죠? 요까지는 받았으니까 요거부터 주세요라고 액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이게 뭐 5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51번째 바이트면은 나 50번까지 받았으니까 51부터 보내주세요 액을 세팅해서 보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게 보내주겠죠. 그래서 TCP에서는 누적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들어 패킷이 뭐 전송되다 보면은 순서가 이제 막 섞여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할 거냐라는 거는 그 TCP 스펙에는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런 구현하는 사람들 알아서 구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명시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CP 시퀀스 넘버랑 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심플하게 텔넷을 한다고 치면은 자, 유저가 C를 타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호스트가 C를 받고 그 타입된 메시지를 다시 메아리를 다시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낸 그 호스트 A는 요 받은 거를 C를 받았다고 다시 액을 보낸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처음에 그 C를 유저가 타이프를 하고 그 팩스를 이렇게 보낼 때 그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한자니까 그죠? 한자니까 바이트 한 바이트를 그냥 보내는 거니까 시퀀스 넘버가 42였고 뭐 그전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액이 뭐 아마 한 78 정도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액 넘버는 자기는 너로부터 78까지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79를 주세요라고 보내는 거죠. C를 보내면은 B는 이거를 받은 다음에 나는 시퀀스 넘버 42를 받았으니까 43을 주세요 라고 보내고 A가 79를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79를 줄게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C를 다시 메아리 쳐서 보내고 나면은 호스트 A는 그 지난번에 41을 보냈고 그래서 41을 받고 43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43으로 시퀀스 넘버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79를 보내달라고 했다. 79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80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넘버링이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following 요 라인에서의 그 넘버링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TCP에서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TCP round trip time, TCP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TCP가 우리가 패킷 로스가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상대방이 전혀 응답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타임아웃 메커니즘이 있을 거다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 타임아웃 밸류를 값을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타임아웃을 하는 게 값을 매기는 게 우선 그 보통 이 호스트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통 라운드 트립 타임에서 RTT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요 시간보다는 이 타임아웃이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고 타임아웃 클리킹, 클락킹을 하고 있을 때 한 번 패킷이 갔다가 오는 이 RTT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이 타임아웃이 길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으면은 이 패킷이 갔다가 액이 오는 이 와중에 타임아웃을 걸어버리면은 뭐 불필요하게 다시 또 여기서 또 이 액 패킷이 오고 있는 와중에 재전송을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타임아웃을 너무 짧게 하면은 타임아웃이 너무 빨리 끝나서 불필요하게 재전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길면은 그죠? 갔다가 왔어야 될 시간이 뭐 한참 지났는데 뭐 여기쯤 한참 지난 다음에 뭐 10배쯤 지난 다음에 타임아웃이 걸려버리면은 굉장히 패킷이나 세그먼트가 손실되었을 경우에 로스되었을 경우에 오다가 왔을 경우에 굉장히 반응이 느리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타임아웃을 세팅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그 주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략 이러한 그 왕복 타임, RTT, 라운드 트립 타임을 대략적으로 견적을 내야 되겠죠. 에스티메이션을 내야 되는데 봤을 때 이게 그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내가 지금 이 호스트 A가 호스트 B를 통해서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을 때 내가 한번 보내봤더니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더라라는 걸 항상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서
실제로 그 TCP 세그먼트를 데이터를 보내고 에액을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항상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샘플을 합니다. 그죠? 샘플을 한 다음에 이 샘플한 값을 바탕으로 타임아웃을 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샘플 된 값이라는 게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뭐 중간에 어느 라우트가 뭐 컨제션이 일어나서 혼잡 상황이 일어나서 패킷 로스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뭐 그런 라우트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RTT 값을 샘플링 하는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하는 양에 너무 급격하게 대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조금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평균 값에 가까운 값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받은 샘플 값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지난 측정 값과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값의 가중치를 줘서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측정되어 있던 히스토리 값에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딱 측정하고 있는 지금 가장 최근에 측정한 값과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RTT를 왕복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CP 라운드 트립 타임을 항상 이렇게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이제 뭐 최근에 측정된 값, 그죠? 샘플 RTT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새로운 값, 새로운 견적값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추정했던 지금까지 추정되어 있던 그런 누적값,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버전 뭐 10번째 버전이라고 치면은 이게 뭐 9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전에 추정된 값이 있고 지금 바로 얻은 새로운 값이 있을 때 대략 여기에 1-알파 뭐 0.2 또는 0.7 또는 0.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현재의 추정값에 어느 정도 웨이트를 주고 지난번 버전, 지난번까지 측정된 그 값에는 1-알파 정도의 추정치를 가중치를 둬서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라고 해가지고 대략 이러한 지난 히스토리 값과 그죠? 히스토리 값과 지금 바로 이제 측정된 값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율로 측정을 하면은 스무스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 값을 유출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거의 지난 과거에 얻은 샘플 값들의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typical value는 전형적으로는 알파 값이 대략 한 0.12에서 현재의 얻은 가장 최근 측정치 값이 한 12.5% 정도 반영이 되고 그 전의 버전의 얻은 값은 대략 이렇게 되면 한 87.5%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RTT를 항상 이렇게 estimation, 견적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식으로 보면은 대략 실제로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값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뭐 왔다 갔다 하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잘 됐다가 뭐 컨제션이 순간적으로 생겨가면 이렇게 스파이크가 팍팍 튀긴 하는데 실제 이거는 이제 UMS에서 유로콤 미국에서 미국 동부에서 유럽으로 패킷을 RTT를 측정을 했을 때 그죠?
실제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식에 의해서 추정된 값은 대략 이렇게 스무스하게 비슷하게 트렌드를 따라서 잘 측정치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인터벌을 둘 때 이제 우리가 방금 측정한 RTT 값을 측정한 값에다가 세이프티 마진 안전하게 안전하게 여유를 둔 값, 그죠? 안전 마진 안전하게 여유를 둔 값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RTT에다 너무 타이트하게 붙여버리면은 여유 없게 너무 여유 없게 그냥 타임아웃이 생겨버릴 테니까 RTT보다는 여유 있게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측정된 값 중에 RTT 값이 좀 변화가 많다. 굉장히 베리에이션 변화 폭이 크다. 그러면은 약간 좀 불안정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안전 마진을 조금 높게 잡아서 이런 굉장히 팍팍팍 튀는 불규칙한 값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잡아야 어느 순간 RTT가 너무 작아졌을 때 불필요하게 타임아웃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실제 타임아웃 인터벌은 RTT 추정값이라 추정치에다가 안전마진을 한 요 정도 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v RTT라는 것은 실제 RTT 자체의 예측 외에도 RTT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RTT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많이 튄다 또는 적게 튀게 일정하게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safety margin 안전 마진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div RTT라는 거는 기존의 받은 이 estimated RTT, 그죠? 기존에 갖고 있는 추정치랑 지금 막 얻은 sample RTT 값의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sample RTT 값이 기존의 값과 거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 값은 굉장히 작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얻은 sample RTT와 estimate RTT 차이가 크면은 div RTT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안전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div RTT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측정되어 있는 이 estimated RTT 추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지금 막 얻은 최근의 값이 벗어나느냐, 이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반영이고, 거기에 대한 exponential weight moving average, 지수적 가중 이동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막 측정된 값과 그 전에 측정되어 있는 값들의 값을 어느 정도 고려한 거에다가 그 값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세이프티 마진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타임아웃 인터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트립 타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결국 라운드 트립 타임의 디비에이션, 그죠? 어느 정도 변화량이 있느냐를 갖다 둘 다 고려를 해서 타임아웃 인터벌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RTT 변화율, 측정 RTT 변화율에다가 지금 막 측정된 값과 그 전에 측정되어 있던 값들의 변화율을 해서 여기는 베타가 가중치가 0.25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 샌더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데이터로부터 TCP 세그먼트, TCP 패킷을 만들고
시퀀스 넘버를 만들겠죠. 그죠? 어떤 세그먼트를 보낼 때 시퀀스 넘버가 있고, 근데 시퀀스 넘버는 바이트 스트림 넘버라고 얘기했죠. 몇 번째 바이트냐? 뭐 지금 보내는 패킷의 첫 번째 바이트가 예를 들어 100번째 바이트다, 뭐 150번째 바이트다. 그죠? 시퀀스 넘버는 세그먼트의 first data byte의 넘버를 보내주는 거고,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패킷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액이 올 때까지 타이머를 돌리는 거죠. 타이머를 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이머는 봤을 때 지금 현재 액이 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패킷에, 그죠? all this unex segment이니까 지금 액이 도착하지 않은, 요즘 누적 액을 쓰고 있으니까 가장 오래된 패킷의 그 바이트 넘버에 대한 타이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머의 인터벌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서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그죠? 타임아웃이 생기면은 리트랜스미션 합니다. 제 그 세그먼트를 갖다가 TCP 세그먼트를 재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리스타트 하겠죠.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액이 도착을 하면은 그 액을 받은 사실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아직 액이 도착하지 않은 oldest unex 패킷에 대해서 새로운 타이머를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TCP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그 이벤트들이 있을 때 어떤 액션을 하느냐라는 번호이고 그런 걸.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뭐 순서대로 잘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시퀀스 넘버 다 잘 들어오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그 데이터들이 시퀀스 넘버대로 잘 들어오고 액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딜레이드 액이라는 걸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어차피 패킷들이 줄줄줄줄줄 들어올 테니까 뭐 들어오는 거에 일일이 전부 다 액을 보낸다라기보다는 뭐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액을 조금 봤다가 줄줄줄 들어올 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액이 지금 패킷이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액을 보내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액을 딜레이해서 보내면은 뭐 액을 3번 보낼 걸 2번을 보내도 된다든가, 그죠?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이거 2번 보낼 걸 1번 보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액을 트래픽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딜레이드 액이라고 합니다. 액을 일부러 약간 잘 되고 있을 때 약간 시간 텀을 조금 더 줘서 액을 조금씩 늦게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한 500ms, 0.5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뭐 세그먼트가 도착하는 게 없으면 그냥 액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딜레이드 액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세그먼트들이 잘 왔고, 근데 만약에 리시버가 기본적으로 그 액 전송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른 세그먼트가 하나 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이죠. 뭐 패킷 1, 2, 3, 4, 5, 6, 7, 뭐 예를 들어서 한 9가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8이 이번에 도착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순서가 줄 잘 맞게 도착을 했고, 근데 리시버에 뭐 마지막 한 조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9까지 왔는데 8이 이번에 순서대로 왔다. 이번에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7까지는 받고 보내고 이제 그 9를 액을 보내고 싶은데 8이 안 와서 못 보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뭐 8이 들어와서 그 9를 액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8이 와서 그러면은
이제 액을 10을 보내면 되겠죠. 그럼 이제 8, 9 다 도착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순서가 맞는 세그먼트들이 도착을 하고 기존에 뭔가 이렇게 그 액을 보내기 위한 대기하고 있었던 그죠 뭔가 그 패키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누적 액을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패킷 10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를 패킷 9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킷 10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은 안 오고 뭐 12, 13, 14, 15 이런 애들이 오면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이제 고백 N이냐 아니면 selective repeat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근데 TCP 같은 경우에는 누적액을 보내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까지 와서 이제 11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12, 13, 14, 15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10은 못 받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13, 14, 15가 온다 해도 10 주세요, 10 다시 주세요, 10 다시 주세요, 10 다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복액, 듀플리케이트 액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그죠? 그래서 나는 뭐 9까지는 받았고 10 기다리고 있는데 13, 14, 15가 오면은 그냥 바로 13을 받았을 때 10 다시 주세요. 14를 받아도 10 다시 주세요. 15를 받아도 10 다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액을 10번에 대한 중복액을 계속 주는 거예요. 10 주세요, 10 주세요, 10 주세요, 10 주세요 하면은 송신자가 봤을 때 나는 보면 이거는 10을 주세요 하는 그런 패킷이 뭐 갑자기 많이 오면은 10이 안 갔구나 라는 걸 타이머가 돌아가기 전에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패킷 10번에 대한 타이머를 돌려서 타임아웃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렇게 중복액을 보내면은 듀플리케이트 액을 보내면은 그냥 10은 안 가고 13, 14, 15가 갔구나라는 걸 정말 굉장히 빨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중복액을 이럴 때 보내는 거. 그래서 보면은 딜레이드 액, 뭐 중복액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 때, 갭이 생겼을 때 이 갭들을 채우는 패킷들이 도착을 하면 예를 들어 뭐 10, 아까 전에 뭐 10 계속 도착 안 하고 10이 갑자기 도착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10에 대한 액을 보내서 송신자가 알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TCP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딜레이드 액이랑 뭐 누적 액의 용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만들었죠. 그래서 리트랜스미션 시나리오를 보면은 호스트 A에서 자, 시퀀스 넘버 8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8바이트를 보내는데 첫 번째 바이트가 92번이고 시퀀스 넘버가 92고 마지막 바이트가 뭐 99가 되겠죠. 99가 보내면은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여기서는 92부터 99까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100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 액을 보내는 거죠. 근데 기다렸다가 타임아웃이 이건 이제 리트랜스미션 시나리오 재전송 시나리오를 보내주는 건데 타임아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액이 100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와서 이게 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타임아웃이 셋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보내고 받는 액이 없는 경우 그죠? 액을 못 받은 경우의 시나리오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패킷을 보내고 그죠? 액을 이렇게 받고 100을 보내고 20바이트를 보내면 액이 120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타임아웃은 너무 짧게 잡아버려서 그죠? 보내고 액이 100이 날아오는 순간에 날아오고 있는 와중에 타임아웃을 너무 이렇게 짧게 잡아버리면 여기에서 다시 재전송을 하겠죠. 재전송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현재까지 100도 받았고 120도 받았으니까 누적 액을 보내면 액 120이 넘어오겠죠. 그죠?
이 시나리오에서 누적액을 쓰면은 자 오다가 액이 100번 액이 패킷이 없어지고 120번이 오면은 사실 이거 없어져도 뭐 120까지는 잘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누적액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액이 뭐 앞에 뭐 서너 개가 뭐 몇 개가 없어졌다 손 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하나가 도착을 하면은 실제 앞에 게 다 도착했다라는 설명이 되니까 효율적으로 그 손실 액 패킷 손실에도 그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죠. 누적액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네. 그 누적액 자체는 그 전에 보내진 액들이 손실 되었을 때에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 120까지 갔으니까 뭐 100 갔겠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120을 보내는 119까지 간 거죠. 그죠? 120부터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CP의 그 빠른 재전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트랜스미션 리트랜스미션은 재전송은 재전송인데 빠르게 재전송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타임아웃 베이스로 재전송을 하는데 TCP는 이렇게 그 중복액이 여러 개 날아오면은 몇 번째 패킷이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가지고 타임아웃이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래서 패킷을 이렇게 보냈을 때 5개의 패킷을 보냈는데 첫 번째 패킷 가고 두 번째 패킷이 안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패킷이 다섯 패킷이 갔다고 칩시다. 치면은 자, 보면 여기서 액을 100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겠죠. 100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가니까 누적액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아직 그 패킷 100번째 패킷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8, 116 예를 들어서 124 패킷이 온다 손 치더라도 나 계속 여기서 뭐 액 108, 116, 124 하는 나 100 못 받아서 100 못 받아서 100 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가고 얘는 못 가고 얘는 가고 얘는 가고 얘는 가고 했을 때 실제로 송신자가 보내는 액은 하나는 갔는데 두 번째는 못 갔으니까 두 번째 못 갔고 두 번째 못 갔고 두 번째 못 가고 이런 것을 계속 중복적으로 받으니까 중간에 이 패킷이 없어지는 거를 빨리 디텍트 할 수 있다,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데 동시에 세 개의 중복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두 번째 거의 두 번째 패킷을 받지 못하고 최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패킷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두 번째 패킷은 없어졌을 것 같다. 그 손실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패킷 다시 보내라라는 걸 타임아웃이 다 완료가 되기 전에도 그 훨씬 빠르게 이걸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TCP Fast Retransmission 그 알고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TCP 재전송을 빨리 하는 방법인 거죠. 그죠? 송신자가 세 개의 중복된 액을 액 100, 액 100, 액 100 이렇게 받으면은 같은 데이터에서 세 개의 중복액을 받으면 트리플 듀플리케이트 액이라고 해서 중복액을 세 개를 연이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있던 그 언액 패킷을 다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세그먼트가 손실돼서 가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기다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CP 패킷에서 로스가 생겼을 때 타임아웃을 쓰지 않고 빨리 그 재전송을 하기 위한 그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일종의 경험적인 알고리즘인 거죠. 프로토콜 설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TCP 세그먼트 스트럭처와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해서 TCP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플로우 컨트롤과 커넥션 매니지먼트에 관해서 아마 그 플로우 컨트롤부터 별도의 영상으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